여러 가지 이유로 난해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시를 나는 험하던 1980년대에 한 편 한 편 옮기며 읽었다. 그리고 나서는 근년까지 다시 첼란을 읽지 못했다. 괴로운 한 생애를 함께하고 나서 세느강에까지 함께 들어가 버린 느낌이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시인 파울 첼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시인을 참 오래 읽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이 시인으로 썼고요. 그래서 이 시인과 저희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파울 첼란은 원래 이름이 안첼이었습니다. 매우 유대적인 이름이어서 이름의 앞뒤를 바꾸어서 글자를 뒤집어서 첼란 이렇게 된 것인데요. 1945년 이후 독일 시단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시인인 것 같습니다. 현대 시인 중에서 45년 이후에 이제 아마 다음으로 꼽으라면 잉게보크 바흐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첼란은 그런데 매우 특이한 점이 부코비나라는 곳에서 태어나서요. 파리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코비나는 어딘가 하면은 현재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접경지대인데요. 고비나란 뜻이 너도 밤나무가 많은 곳 이런 뜻이랍니다. 아주 다민족들이 어울려 산 오랜 세월을 평화롭게 어울려 산 곳이었습니다. 이 부코비나는 근세사의 굴곡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히틀러가 침공한 이후에는 그곳의 유대인들도 당연히 혹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곳이 부코비나가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첼란의 모국어가 독일어입니다. 프라하에서 태어나서 산 카프카의 모국어가 독일어인 것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프랑스 뚜르 의대에 진학했는데요. 뚜르 의대에 가기 위해서 떠나면서 처음으로 베를린을 보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카레스트에서 파리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처음 본 독일 땅이 그 전날 밤이 크리스탈 나흐트라 그래서 수정의 밤, 이름은 좋은데요. 모든 유대인 가게들을 다 부순 날 밤이었습니다. 그 폐허를 처음 본 것으로 독일을 체험한 첼란이 그 재주 있는 청년이 역시 가까스르 나치 시대를 살아남았습니다. 부카레스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수용소에서 노동수용소에서 지냈는데요. 그 노동수용소는 말이 그럴듯하지 그냥 죽을 때까지 일시키는 곳이었어요. 노동 능력이 없어지면은 이제 살해하는 수용소로 보내고 큰 축사였다는데 눈이 와서 지붕이 무너지면은 가축은 구했어도 사람은 구하지 않았답니다. 첼란의 부모님들도 아마도 거기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첼란은 아주 우연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가서 평생 파리에서 살았고 독일에서는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독일을 가본 것도 몇 번 안 됩니다. 낭독회 때문에 두어 번 간 것 같아요. 첼란에게 있어서 독일어는 살인자 언어였습니다.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 자신도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그 언어로 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언어가 모국어이고 그 언어로 많은 글을 읽었고 그러니 계속 그 언어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살지 못한 땅의 살인자들의 언어로 독일어로 시를 썼는데 독일 현대시의 정점이라는 거죠. 참 특이한 자리값이죠.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어떤 시를 썼는가? 수용소나 아우슈비츠를 증언하는 너무나 많은 글들이 있죠. 첼라는 산문은 쓰지 않았습니다. 산문은 그 수상연설 두어 편이 남아 있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강연을 해야 되니까 그 아우슈비츠라는 것이 워낙 혹독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유명한 단언이 나오고, 직접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시는 한 편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의 부가라는 시인데요. 그것으로 등단을 했고, 그 이후의 모든 시는, 거의 모든 시는 정말 너무도 정제되어서 그 혹독한 체험이 사라지지는 않은 채로 너무나 정제된 시어로 남아 있어서요. 그것이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혹독한 체험을 직접 표현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것이 다시 한번 정화되어서 정말 순수문학이라고 해도 좋을, 그러나 그저 아름답고 고운 이런 것과는 또 전혀 다른 너무나 응집되어 있고 그야말로 수정 같은 그런 시편들을 썼고요. 8권의 시집을 내었고 1920년생인데 1970년 4월에 죽었습니다. 네. 세느강에 투신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 날 투신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서 살아남은 자의 그 고통들이 정신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고 굉장히 우울에 빠지게 하고 이런 예가 많은데 첼란 역시 그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에다가 정말 그 모든 삶의 체험이 농축된 것을 다 담아낸 것 같고, 시는 노년으로 갈수록 짧아져서 마지막 시집들은 정말 몇 줄 안 되는 글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 많은 시인 중에 첼란을 공부했는가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 문학 공부가 카프카로 시작되고 첼란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진하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글을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귀한 글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해서요. 저는 첼란을 79년, 80년에 집중적으로 읽었는데요. 그때 아주 어렵게 독일에 갔고,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절에 갔고, 그 독일 도서관에서 첼란의 시를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전체를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다 써놓으면서 한 편 한 편을 다 옮겼는데,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그때 1980년 5월이었습니다. 시를 그냥 번역만 하면 또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고 너무 응축된 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를 조금 해설하는 기분으로 한 편 한 편에 대한 글을 써갔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런 글들이 모이고 쌓여서 박사 논문이 되었는데요. 박사 논문으로 출간되었는데 고마우신 누군가가 보고 출판사를 연결해 주셔서 문학과 지성사에서 어두운 시대와 고통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었습니다. 박사 논문 거의 그대로인데요. 책머리에 한 페이지가 채 안 되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그 짧은 글이 제가 왜 그토록 첼란에 몰두했던가, 왜 그렇게 첼란을
조금 더 알리고 싶었던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책머리를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서 두서없는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책머리에 1980년 5월 그리고 그 여름 북독일의 한 도서관에 앉아 네네 파울 첼란을 읽었다. 그 도서관 안에는 유리로 둘러놓은 네모난 안뜰이 있어 저녁이면 새들이 날아와 우짖곤 하였다. 그 전에도 또 그 후에도 줄곧 방안 책상머리에 앉아 있었지만 창 너머에서 들려오는 혼소에 대하여 수습해야 할 몫이 늘 있었다. 통한이 서려 있으면서도 정결한 첼란의 목소리를 저 거칠은 목소리들 앞에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간절히 하였다. 그러면서도 즐거운 것, 손쉬운 것이 사랑받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가는 이 시대에 낮은 목소리며 구태여 힘들인 괴로움의 천착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지를 자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첼란의 시는 시작품의 번역 자체부터가 무모한 작업이 아닌다. 1986년 8월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그렇게만 썼습니다. 1980년 5월 그리고 그 여름 북독일의 한 도서관에 앉아 네네 파울 첼란을 읽었다. 1980년 5월 이 한마디에서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에서 제가 왜 첼란을 읽었는지, 왜 첼란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알아보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기막힌 시대에 통한이 서려 있으면서도 정결한 첼란의 목소리들을 저 거칠은 목소리들 앞에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간절히 했던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첼란 특유의 시는 아니면서도 파울 첼란 하면 맨 먼저 떠올리게 되는 죽음의 부가를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첼란의 시를 몇 편 더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 암울한 시대를 살다가 세느강에 투신한 첼란 이야기를 이 활짝 핀 불두와 앞에서 하니까 반시대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첼란에 대한 논문을 1986년에 쓰고는 10년 동안 첼란을 펼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첼란과 함께 세느강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못 펼쳤습니다. 그만큼 몰두해서 읽었던 것이고, 그러나 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렇게 저렇게 가끔 다시 첼란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오곤 했습니다. 오늘은 이 여백서원의 활짝 핀 서원의 꽃 불두화 앞에서 첼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때도 왔군요. 감사합니다.